중공 내부에서 시진핑의 발언을 내건 선전 구호들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갑작스럽게 내려졌다. 동시에 시진핑이 CCTV에 등장하는 시간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후진타오는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마식루이는 화환을 보낼 자격마저 잃었다. 또한 20일 후 중공 제20기 오중전회가 열려 중요한 인사변동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1년의 이상 징후들은 시진핑의 권위가 가속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일까? 한편 현지에서 포착되는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는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지만 아직 최악의 국면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한 네티즌은 이메일을 통해 시진핑은 정말 끝났다. 당국이 이미 시진핑 어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메일에는 온라인에서 유통된 화면 캡처가 첨부돼 있었는데 이는 어느 식량국 가족단지의 그리드 관리원이 전달한 통지로 보이며 시진핑의 한 연설과 관련된 공익 광고를 철거하라는 내용이었다. 통지에는 각 지역사회가 즉시 관할 구역 내 공익 광고를 전면 점검하고 특히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은 강산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해당 광고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즉시 철거하고 철거 과정 전반을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은 강산이다라는 문구는 시진핑이 2022년 10월 16일 중공 제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직접 외친 구호로 이후 중공 선전 부문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됐다. 당시 시진핑의 원문 발언은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은 강산이다.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이끌고 강산을 치고 지키며 지키는 것은 인민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발언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산이 인민이라면 중공이 강산을 친다는 것은 곧 인민을 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 당시 원고 작성자는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진핑이 이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어내려간 뒤에는 설령 문제를 알아차린 사람이라도 감히 지적할 수 없었다. 당시 시진핑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이를 지적할 경우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대적으로 찬양해야 했고 이 문구는 결국 시진핑 국정운영 담론제 3권에까지 수록됐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철거를 지시한 것은 변화의 폭이 너무 커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 통지가 특정 지역의 자의적인 판단일 가능성은 없다는 점이다. 반드시 중공 상층부에서 하달된 지시이며 단계별로 전달돼 결국 각 지역사회에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것이 일부 지역의 사례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통지에서 기로한 광고라고 표현한 점을 보면 철거 대상이 이 문구 하나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즉시 철거 대상이 되는 공익 광고는 이 구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중공의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며 내부에서 시진핑의 영향력을 점차 축소하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며칠 전 열린 중공 중앙경 제공자회의에서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CCTV 뉴스에서 시진핑의 등장 시간은 고작 11초에 불과했다. 반면 2024년 같은 회의에서는 29초의 화면이 제공됐다. 중공 고위층의 CCTV 노출 시간은 사실상 권력의 풍향계다. 고위 지도자들은 CCTV 화면을 통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이는 곧 권력 상태를 보여주는 공개된 암호화도 같다. 시진핑의 화면 분량이 지난해 29초에서 올해 11초로 줄어들며 약 68%나 감소했다. 이 급락이 의미하는 바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호주에 거주 중인 장황정은 14일 폭로를 통해 중공 제20기 오중전회가 1월 5일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정치국 위원 5명이 증언되는데 중앙군사위원회 제2부 주석 장성민, 신장 당서기 천샤오장, 산시성 당서기 자오이더, 하이난성 당서기 펑페이, 전국정협 제2부 주석 후추나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15일 장황정은 추가 폭로에서 체제 내부 최소 3개의 경로를 통해 후추나가 정치국 위원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이펑을 대신해 전국정협 당조제 1부서기가 되고 제21차 당대회에서 딩세샹을 대신해 상무위원 겸 제1부총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폭로를 필자는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장황정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시진핑의 권력이 쇠퇴했거나 심지어 실질적 권력을 이미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후춘화는 후진타오가 세대간 지정한 후계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사실상의 정치 쿠데타를 일으켜 공개석상에서 후진타오를 퇴장시켰고 후춘화를 정치국에서 밀어내 전국정협 제2부 주석으로 좌천시켰다. 시진핑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다면 후춘화의 재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만약 내년 초 오중전회에서 후춘화가 정치국에 복귀하고 제21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시진핑 체면 손상의 문제가 아니다. 후춘화의 부활은 시진핑이 더 이상 중공 고위 인사를 독점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진핑의 영향력 쇠퇴를 보여주는 사례는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사실상 낙마가 기정사실화된 정치국 위원 마식루이이며 다른 하나는 다시 영향력을 드러낸 전 중공 총석이 후진타오다. 특히 오중전회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중공 관영 매체는 14일 전 전국인대 부위원장 겸 전 재정부장 왕빈간의 장례식을 보도했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 한정, 후진타오 등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의를 표했다. 일부는 생전에 병문안을 갔고 일부는 사망 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 가운데 이름이 명시된 원로는 후진타오 한 명뿐이었다. 중공 정치 상징학에서 퇴임한 원로의 공개 등장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함의가 크기 때문에 퇴임 고위층은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과거 시진핑에게 정치적으로 숙청당했던 후진타오가 이 시점에 등장한 것은 여전히 영향력을 과시하는 신호일 수 있다. 또한 현직 정치국 위원 23명 가운데 22명이 화환을 보냈지만 마식루이의 이름만 빠져 있었다. 이는 낙마 직전의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쉬치량 장례식에서도 허웨이둥만 화환을 보내지 않았고 이후 사중전의 전날 공식 낙마가 발표됐다. 현재 마식루이는 정치국 집단학습, 정치국 회의, 중앙경 제공작회의 등 주요 일정에 연속으로 불참하고 있다. 여기에 화환 명단에서도 사라지며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장황정은 오중전회에서 마식루이의 낙마가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럴지는 20일 후 확인될 것이다. 다만 최근 마식루이를 둘러싼 관련 인사들의 연쇄 낙마는 이미 심상치 않다. 15일 2명의 중공 관료가 추가로 조사 대상이 됐다. 선전시 정엽 전 당서기 겸 주석 다이베이판과 광둥성 정부 부비서장 후흥이다. 장황정에 따르면 후흥 역시 마식루이와의 연관성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신장, 광저우, 우로무치 등지에서 마식루이와 연계된 다수 관료가 연이어 낙마했다. 해외 네티즌들은 마식루이의 낙마 확률이 99%에 달한다고 보고 있으며 장황정은 이제는 화환을 보낼 자격조차 없다고 직언했다. 후진타오의 재등장과 마식루이의 실종은 모두 시진핑 권력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호주 거주 법학자 위안웅빙은 시진핑의 당내외 권위가 이미 붕괴됐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의 한 지인은 개별 사건만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를 연결하면 분명한 흐름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베이징을 중심으로 발생한 각종 이상현상은 거의 연속극 수준이며 천상이 암시가 아닌 노골적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얀 새가 산에 부딪혀 추락하고 깃털이 흩날리며 피를 흘린다는 이미지가 너무도 명확하다고 표현했다. 이 지인은 2024년 9월 20일 베이징의 화구 유성, 2025년 1월 29일 혈일 현상, 3월 26일 랑팡 지진, 5월 5일 털비, 5월 31일 화구 유성, 9월 9일 우박, 12월 1일 주황악 사망 등을 열거했다. 그는 이를 종합하면 불금은 피, 추락은 추랑이라며 이는 시진핑을 상징하는 흰새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필자는 이러한 해석의 정확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공의 심장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례적 현상들이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는 인식과 연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상하이 대극장에서 공연된 뮤지컬 레미제라블 이후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민중의 노래를 합창한 영상이 공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 네티즌은 사전 연습이 아니라 일제히 호응한 것이라며 체제 내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람들이 점점 각성하고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변화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믿음도 전했다. 이와 함께 19일 미 동부 시간 오후 8시에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위니의 종말을 소개했다. 중공 내부 4개 핵심 권력선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고위 관료는 시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발표된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증가율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동산과 투자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전반의 경제 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공식 발표되는 데이터는 모두 미화된 것이며 실제 상황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베이징에 있는 한 지인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직접 관찰한 변화를 소개하며 이메일에서 올해 사람들의 경기 하강에 대한 정서가 확실히 더 비관적으로 변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다고 밝혔다. 방역이 전면 해제된 2023년 초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며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의 전개는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고 사람들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했으며 경제 분위기는 갈수록 침체됐다. 이 베이징 지인의 친구는 재무일을 하는 사람인데 회사가 이미 작년에 경영을 유지하지 못해 몇 개의 핵심 직무만 남기고 재택근무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한다. 너무 한가해진 탓에 그 재무 담당자는 여러 개의 부업을 추가로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회사가 전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지인은 베이징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서성구에 있고 다른 하나는 퉁저우에 있어 이 지역들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 지인은 상식적으로 보면 도심 중심부는 소비 수준이 높고 물가가 비싸며 외곽으로 갈수록 물가가 더 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성구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오히려 오한박보다 더 저렴했다. 예를 들어 전병 한 장이 6위안에 불과한 반면 퉁저우는 오히려 더 비쌌다. 식당 경쟁도 도심에서는 매우 치열해 거의 모든 가게가 단체 구매 할인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다. 반면 퉁저우는 이미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래 유동 인구가 적은 데다 경기 하락 이후 외식 인구가 더 줄어들면서 상인들은 더 이상 저가 메뉴를 내놓을 이익조차 남지 않았다. 지인은 얼마 전 퉁저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팬데믹 이전에는 자리를 잡기 어려웠고 1년 전까지만 해도 동시에 3테이블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식당을 통째로 빌린 수준이었다. 현재 베이징 시내의 외식업 전반도 하락세에 있다. 대형 식당들은 번화가에 위치하지 않으면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일부는 폐업했고 일부는 국수집이나 쌀국수집 등으로 전환했는데 20에서 30위안이면 꽤 괜찮게 먹을 수 있는 형태다. 과거에는 1인당 수백 위안이 들던 고급 식당들도 이제는 매우 저렴한 단체 구매 세트를 내놓고 있다. 특히 오리구이 2인 세트는 100위안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배달 플랫폼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해 매일 10위안 이상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계산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2가지 반찬과 밥 한 끼가 7위안에 불과하다. 지인은 베이징의 유명한 쇼핑몰 3곳을 언급했다. 첫 번째는 베이징 최고급 쇼핑몰인 에스케이프이다. 이곳의 상품은 대부분 5자리 가격부터 시작하며 1만에서 2만 위안짜리 물건을 사도 판매원이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9.3 열병식 당시 중공의 탱크 부대는 바로 이 스케피 앞을 지나갔다. 이 쇼핑몰은 한때 극도로 붐볐고 팬데믹 이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으며 마치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올해는 한산해졌고 진정한 명품 쇼핑몰이 가져야 할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울렛은 여름에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대형 푸드코트와 노점 형태의 공간을 확대했다. 과거에는 보스, 구찌 같은 유명 고급 브랜드가 많았지만 현재는 소형 자파나 액세서리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인은 아울렛이 이제는 소비 하향이 아니라 번지 점프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렛의 번지 점프와 비교하면 시다는 아예 퇴장을 선택했다. 한때 최고 유행지였던 다회청은
지금은 줄줄이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 많은 쇼핑몰은 외식업에 의존하거나 소형 잡화 매장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베이징은 중공의 심장부로 정책적 지원과 생활보조금 덕분에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생활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지인의 설명에 따르면 중공의 반복적인 정책 혼란 속에서 베이징의 경제 상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수도이자 일선 도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성과 도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베이징 지인은 경제가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와 동지처럼 극점에 도달하면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지를 지나 한두 달이 가장 덥고 동지를 지나 한두 달이 가장 춥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과 그 다음 해는 정마홍양겁에 해당해 가장 침체된 시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에 직접 거주하며 현장을 체감하는 이 지인의 판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정확하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긴 겨울을 버틸 준비를 해두라고 당부하고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하겠다. 깊이 있는 제보를 제공해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떠나기 전에 프로그램의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말아 달라. 그것은 분명 힘이 된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겠다.